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워낙 많이 풀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서서히 성장 잠재력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럽하고 약간은 그 정책 기조나 사회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복지라든지 환경 뭐 이런, 그리고 또 너무 강성 노조 뭐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건전한 수준인, 균형적인 수준인 건지. 조현승 연구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유럽도 안 좋고 뭐 중국도 어쨌든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뭐 내부 데이터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성장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추정한다 정도인데 내부도 또 안 좋고.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는 뭐 좋으냐, 결국엔 이제 이쪽으로 궁금증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요새 증시는 굉장히 좋은데 증시 자체가 좋다는 게 뭐 경제가 아주 좋아져서 증시가 좋아진 것보다는 그냥 증시만 좀 좋은 걸로 보여요. 사실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환율이,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도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되고 있죠, 원화가.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워낙 많이 풀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시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대형주 위주의 그 증시 그 상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죠. 근데 이게 수출 중심의 대형주 주도 상승이라는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요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이 2026년이 아주 엄청나게 좋고 2027년까지도 상승을 계속합니다. 근데 현재 나오는 그 뭐 여러 가지 해외 자료들 뭐 그쪽에 분석을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28년부터는 반도체 사이클이 꺼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단순히 막연한 주관적인 그 생각보다도 이 기기들의 교체 주기가 있어요. 언제쯤 팔린 거 이게 언제쯤 가면 다시 교체하고 하는데 8년이 되면은 그 교체 주기가 이제 끝나면서 그때 가면은 수요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 D램 쪽, 특히 메모리 쪽은. 그렇게 될 경우에 증시가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수요가 팡 터져줘서 그게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런 한 2년 후의 전망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저렇게 높은 것도 역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 증가율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대비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원화의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증시를 서포트하는 그 역할도 조금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저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황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내수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에 뭐 내 지갑까지 꽂혀야지 뭐 그걸로 소비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자산시장이나 뭐 특히 이제 주식으로 돈도 많이 가고 부동산도 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대형주 중심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또 주가 이 주식 시장하고 또 다르게 과연 현재 그 내수,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이 굉장히 좀 침체돼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자영업에 요새 뭐 자영업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의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또 좀 주가가 올라가는 이 이유가 지금 올해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은 순이익이 좋다는 거고. 그럼 그 번 돈은 뭐 이게 허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벌어온 외화나 이 어떤 이 수입이 어쨌든 뭐 이렇게 내수 경제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돌지 않을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반도체 쪽이라는 게 고용량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내수를 물론 일부는 견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운돼 있는 이 내수를 완전히 살리기는 어렵고요. 그것도 상당 부분은 재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는 양을 보면요,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랑은 정말 우리나라는 지원금이 사실 지금 별로 없는 상태인데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액수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전부 다 국내에다가 풀 수는 없는 입장이죠.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은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처럼 뭐그 네. 고용이나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그러니까 네. 낙수 효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낙수 효과가 당연히 있는데 이것도 밸런스, 아까 말한 식의 밸런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성과로 풀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다 받아먹고 차기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혀 안 쓰고 막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데 투자만 하고 성과급도 전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낙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나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내수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조금 글쎄요. 저는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영업이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내수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외에도 사람들의 소비 구조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죠. 네. 먹는 거는 그래도 뭐 가서 직접 먹는 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식당이 있겠지만 특히 다른 쪽 있죠. 옷을 산다든지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매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온라인 구매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 같은 식의 그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뭐 배달 앱을 사용하고 이런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 비용이 좀 전가되는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 중위 연령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평균 연령하고 중위 연령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약간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확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될 일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갉아먹으면서 약간 유럽처럼 가는 건가요? 이대로 가면?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새로운 분야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동안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침체돼 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작년에는 사실 조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대감만 높았지 실제 수주가 거의 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확실히 조선 쪽에서 이제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뭐 방위 산업도 점점 규모가 커질 거고요. 그런 데서 좀 채용이 좀 늘어날 것이다. 네, 그런 데서도 또 이제 워낙 전후방 산업들이 많은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들이.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는 앞으로 원전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 기술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 세계에서 소득이 이렇게 높은 나라 중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우리나라만큼 갖춘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랑 좀 분야가 다르죠. 거긴 소부장 쪽이고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더 다른 대형 쪽인데 이런 식으로 뭐 독일도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이 있기는 있죠. 네, 그쪽도 상당히 그 기술력이 있는 나라긴 하고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경쟁력은 그 일단은 민항기를 만드는 데다가 뭐 에어버스가 합작이긴 하지만 프랑스 주도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 쪽에서도 프랑스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죠. 다만 대량 생산력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처럼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의 제조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제조업 경쟁력이 있으면은 새로운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어렵고 또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단절화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경쟁을 저렇게 하면 체제 경쟁을 하면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격이 더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나라도 뭐 새로운 길을 또 많이 그동안도 그래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이러면서도 또 새로운 분야가 나오곤 했는데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도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저것도 뭐 그래도 상당히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외국인이 듣는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간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그렇죠. 옛날에 뭐 김치 냄새 난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들 김치 네.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좀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워지니까 세계 경제 어디를 봐도 좋아 보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무너지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거는 이제 환율인데 그 환율을 뭐 이제 나라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 통화량의 증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전에 한번 밥 먹다가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가난해졌대요. 네. 옛날에는 환율이 뭐 저 달러당 1,000원도 안 됐는데 유럽 가면은 네. 난리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환율 하는데 때문에. 그러면은 예전에 1달러에 1,000원도 안 됐을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의 달러표기 자산이나 소득이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환율이 이제 평가 절하가 되죠. 우리나라 원화가. 근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인이 나타나는 거지. 환율가 이거 하나 가지고서 당장 이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그 외환 보유고 뭐 줄어들고 막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외환에 대해서 막 다들 신경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IMF가 뭐 또 오네 마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너무 좀 과한 해석일까요? 조금 과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나중에 보면 30억 달러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상당히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겪어서 계속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 뭐 가끔 적자 날 때도 있지만 그 균형 내지는 흑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뭐 지금 한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많으니까요. 네. 당장 무슨 뭐 IMF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는 문제가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종합금융사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그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 직접적인 원인, 뭐 근본적인 원인 다 빼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면은 종합금융사가 뭘 하냐면은 외국에서 단기 자금을 차입을 해와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달러 수요처들, 주로 기업이죠. 기업들한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다 빌려주는 거였죠. 단기 차입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그 단기 차입한 걸 갖다가 한꺼번에 빼간 거예요. 그러면서 종금사들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달러를 갖다가 빨리빨리 이제 다 모아서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이게 금융에 약간 미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허술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 환율에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재테크 특히 이제 뭐 미장 투자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신경도 쓰는 것도 있는데 당분간은 그러면 환율은 좀 이렇게 상향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지금 또 안정됐다고 또 약간 지금은 언론에서 조금 조용한데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갈 리도 없는 거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올라도 약간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막 급락하거나 네. 1,300원, 1,200원대로 막 가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네. 그 개입을 해봤자 그렇게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있는 외화를 낭비하는 격이 돼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까지 떨어지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뭐 계속 미장 투자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외화 자산을 많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워낙 그 분위기가 좀 팽배하니까 뭐 기관에서도 많이 투자들 하고 네. 이 기조가 있다면은 아무리 뭐 무역 흑자가 나도 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 네. 이거는 좀 당분간 뉴 노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로 자산을 네. 사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산주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내 경제에 대해서 약간은 불확실성을 갖는다는 것 플러스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불안정해진 거가 있어요. 세계 그 무역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보다는 미국 자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안 좋고 다 안 좋다면 네. 그냥 확실하게 미국에다가 베팅하자.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뭐 현물, 금을 산다든지, 뭐 네. 아니면 비트코인을 요새는 비트코인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화에 대한 그냥 뭐 불안감이 좀 커진 거를 뭐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기조는 좀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정부에서 물론 유동성을 많이 푼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진 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진 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네.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계속 어쨌든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네. 추세인데 이게 갑자기 급반등을 할 별로 없나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쉽게 움직일 만큼의 가벼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가 많이 컸고 그렇게 과거와 같은 막 7%, 8% 이런 저는 어렸을 때 경제 성장률 7, 8%는 늘 있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 지금 생각하면 세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저도 옛날 세대다 보니까 그냥 뭐 1년에 10% 성장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도 10%면 잘 한 거지만 제가 그래도 한 5, 6% 이상은 늘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한 80년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견조한 성장 그러면서 2점 몇 %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견조한 성장이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제 규모가 저렇게 큰 나라는 2%만 성장해도 상당히 큰 거라고. 우리나라 뭐 8% 9% 하는데 2%면 되게 저성장 아닌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급반등하고 뭐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97년도 같은 식으로 급전직하하는 일도 별로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워낙 커졌고 과거와 같이 그런 미숙한 금융이 아니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또 하나는 해외 자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분산이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급하게는 안 가는데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서서히 성장 잠재력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럽하고 약간은 그 정책 기조나 사회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은 유럽을 답습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국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유럽형은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형도 안 되면 그렇죠. 뭐 미국형인가요? 이민은 받되 한국인으로 우리는 다 같은 한국인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이민 정책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까 제가 스웨덴 얘기를 했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 2세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지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민자 2세들이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 군데 몰려 사는 것보다는 좀 많이 흩어져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드러났어요. 아직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인원도 많지 않고. 근데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회에서 잘 포용해서 그 사람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복지라든지 환경 뭐 이런 그리고 또 너무 강성 노조 뭐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건전한 수준인 균형적인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넘어간 수준인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할 거예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맞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는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저는 강성 노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거는 조금 노조의 요구들이 요새 좀 과해지고 노조가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건 뭐 오래됐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그 고용 유연성이랄까 이게 극도로 좀 낮다 보니까 또 비정규직 엄청
엄청 많고 또 네. 이게 아주 너무 극단적이야 진짜. 네. 아니 그리고 네. 이번에 저는 보면서 현대차에서 그 아틀라스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경영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어떻게 노조가 경영을 하라 어떻게 하라 뭐 공장을 다른 데 짓는 거 해외에 짓는 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 그럼 노조원들이 그러면 우리 일자리 뺏기니까 우리 일이다 그러는데 아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경영까지 다 할 거예요. 돈까지 다 내서 자기네가 출자해가지고 주식을 다 사든지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자기네들이 뭐 지금 노조가 막 세습까지 하고 이러면서 네. 이거는 좀 저는 과도한 걸로 봅니다. 네. 네, 이게 참 다 각자 입장이 네. 많은데 결국에는 그게 고착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내 것만 챙긴다는 식으로 가면 국가 경쟁력이 조금 망가질 수 있죠. 저는 노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뭐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요구들 중에 상당 이제 일부분은 조금 과한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 이런 약간 지금은 유럽형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쪽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사회 대타가 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각 나라마다 다 상황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어느 모델이라는 걸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덴마크가 예전에 개혁을 했던 게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플렉시큐리티 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덴마크에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인데 해고를 자유롭게 해요. 대신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적절하게 많이 받으면서 재교육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계속 받으면은 재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생활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친 말이에요. 네. 플렉시큐리티.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고 이것도 받아들인 것도 참 대단한데 타협이 된 것도 어쨌든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정규직 고용이 늘었어요. 네. 왜냐하면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더 정규직을 네. 많이 고용하고 뽑아놓고 예. 한번 시켜보고. 비정규직 고용이 참 힘든 게 저희 연구원에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에 들어도요. 1년 더 계약 연장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당장 TO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했던 플렉시큐리티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고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나라랑은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는데 각 나라마다 장점들을 갖다가 쭉 분석을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맞는 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다 옥석을 가리고요.